자, 저번 주 125회 방송이, 뭐였죠? 우당 이회영 특집 2였습니다. 우당 선생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대단히 슬퍼하셨다는. 또 이 박사가 결국엔 방송 끝날 때쯤에 울컥하는 바람에, 저까지 막,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재의 정영돈 같아. 왜? 무한도전에서 정영돈이, 울면은 이 방송 대박 난다라는 그 원칙이 있잖아. 예전에 봅슬레이 때도 그랬고, 레슬링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서방 이미지. 나 중국말 하는 거 귀엽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귀엽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네? 아니.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귀엽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 하는 거. 그렇지. 귀엽긴 해요. 인정.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셨던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제가 보는 앞에서 이종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들어보라고. 에이. 뭐 종걸이 형. 평생 까방권이지 뭐. 평생 까방거리지만 우리 방송에는 안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까방권은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는 까방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그럼. 그리고 또 이번에 물론 이걸 이 작가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딱 이 시기에 우당 이회영 선생 회고전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같으면 민정당에 몸담았던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까방권 주잖아. 주잖아. 그 정도면 주지 뭐 아직은 뭐 외웠죠. 뭐 나중에 뭐 그래도 국민회의 들어와서 DJ하고 손 잡았어요. 네. 그래요. 그건 뭐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방송 많이 들으셨다는. 네. 곳곳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네. 앞으로도 뭐 그런 감동. 독립운동가 얘기 다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맨날 욕하는 거 하지 말고 좋은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방송 끝나고 이렇게 된다니까. 더 속상해요. 네. 더 속상하고. 그래요. 그럼 시사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종찬 얘기 나왔으니까는 원세훈 얘기해볼까? 원세훈 얘기부터 할까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받았네요. 세훈이 형 축하해. 좀 썩어 거기서. 썩다 보면 뭐 반성하겠지. 근데 본인은 존나 억울하다 그런데. 그래서 왜? 잠을 못 잤는데 지금 억울해가지고. 상고 가겠지 뭐. 하겠지. 법정 구속됐는데 어쨌든 판결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가서 5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지지율이 떨어진과 동시에 점점 더 형량이 늘어나는 거.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판결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판사가 도망갈 두 구멍을 다 만들어 놓으면서 이거 도망갈 구멍이란 표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해놨대요. 그래서 대법원 가도 힘들 거다. 이 판결이 뒤집히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1심도 웃기잖아 사실은. 1심은 뭐라 그랬어요.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안 했다. 그래서 집행유예 때린 거야. 네. 사실 집행유예도 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법을 어긴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근데 1심에서 뭐 술 먹고 음주운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뭐 이거랑 그런 비슷한 말 맥락으로 이제 명언을 만들어야죠.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현직 판사가 거기에 대해 뭐 항의하기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1심 재판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본인이 1심 재판장이 스스로 내리면서도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뭐 저 진급했더라고. 그 양반 1심 재판 진급했는데, 하여튼 2심은 1심에서 말한 걸 뒤집고. 정치 개입도 했고 선거 개입도 했다. 이 모든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징역 3년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개입을 국가기관이 했네?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 했냐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왜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안기부에서. 옛날에 털리고 나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이유가 있잖아. 네. 그 바뀐 게 그전에 안기부, 중정 이런 애들이 다 정치 개입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자로 국정원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짓을 했단 말이지. 뒤에서 숨어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대북 심리전 활동에 꼭 필요한 행동이다 그랬는데 말이 안 돼요. 대북 심리전 활동이 안철수 룸사롱 다닌다 그러고 이게 대북 심리하고 뭔 상관이야? 야, 철수형도 한마디 하더만. 내가 낸 소중한 세금이 그런 데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국민들 아주 호구로 보는 거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국민들을 호구로 본다기보다는
국민들을 잠정적 종북 세력으로 다 보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한 거지 뭐.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요. 항소심 판결문이 이제 공개됐어요. 네. 거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야, 골 때립니다, 이거. 이 양반이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오르자마자 정치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11년 10월 21일에 야, 애들 직원들 모아놓고 인터넷이 종북 좌파에 점령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 직원이 인터넷 자체를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2번 찍자. 그러니까 야당 찍는 얘기지.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않느냐. 이랬단 말이야.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 선거 개입이 아니면 뭐가 선거 개입입니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에서 특정 정당은 찍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무슨 인터넷 환경을 청소한다. 지가 무슨 V3요? 그러니까요. 자,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졌죠? 네. 2012년에는 이 원세훈 전 원장 이런 지시는 더욱 노골화됐어요. 2월 17일 회의 때 뭐라 그랬냐면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해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지시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4개 팀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이 사이버 심리전단 4개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뭐 했습니까? 인터넷에 댓글 달고 찬반 누르고 트위터로 이상한 거 계속 리트윗하고 본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죄인이라 그러고 좌좀 이렇게 하고 이 악성 댓글을 달 이게 북한 사이버전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앞뒤 말 하고. 야, 걔들은 월급도 많을 텐데 우리 누차 얘기하지만 그 월급 받고 그런 일하고 다니면은 자괴감이 좀 꽤 들 텐데.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것들이지. 이렇게 됨으로써 자 이번 판결 아직 뭐 대법원 심판 30분 남았습니다만은 어쨌든 2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유죄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서 박근혜의 정통성이 굉장히 훼손됐다. 왜냐면 그렇죠. 그 선거 자체가 부정이죠. 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니야 부정이라고. 네. 근데 2심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건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청와대에서 언급해야 돼. 청와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재작년 불거졌 2013년 초부터 불거졌잖아요. 네. 재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거 박 대통령이 지가 한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니까 다만 내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그다음에 개선을 하면 그러면은 정통성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이 사건은 앞으로 계속 박근혜 정권 발목 잡을 거다. 그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딱 나오잖아. 딱 나왔네. 2년 반 만에 툭 튀어나오잖아 이게. 3심 가면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안 나오겠어요?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럼 완전 확정 판결 3심 나면 우리는 지금의 이 정권에 대해서 정통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 다시.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2012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국가기관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거죠. 9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초음복국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남이가. 국가기관의 어떤 단체장들, 기관장들이, 김기춘이 아이씨.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불법선거를 저지른 거고. 네. 이 지금 2012년 대선은 국가정보원이라는 최고의 정보를 가진 기관에서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렀다. 조직을 동원해서. 그럼요. 아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아주 큰 훼손을 간 그런 사건이다. 이렇다면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야. 아니 그 정도도 모자르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이명박은 잡아들여야지. 왜 못 잡아들이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터졌을 때, 지금 그리고 무슨 뭐 4대강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외교 비리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명박은 뭐 자기 자서전 써가지고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고. 그 양반 멘탈 갑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박근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이럴 때 제일 좋은 수법이 정권 치는 거거든. 전 정권을 치는 거죠. 왜 못 칠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다는 궁금하네. 얘기야, 이건 핑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하고 그럴 것도 없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 국가정보원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조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질 텐데. 그러니까 봐요. 이 국정원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최동욱이 찍어내고 네. 끝까지 방해했잖아. 끝까지 방해했죠. 예. 그 이유가 뭐냔 말이야. 왜 그럴까?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건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이제 후보가 선거 전에 만났잖아. 단독 회담했다고. 네. 그때 뭔가 있었던지 모르겠고 혹은 MB 측에서
박근혜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는 거지. 어떤 거? 그렇죠. 엄청난 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새끼야, 그거를. 정말 엄청난 걸 쥐고 있으니까. 이게 발설되면 정말 박근혜는 하야할 정도의 엄청난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궁금해라. 뭘 궁금해하나.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애가 세살짜리 툭 나타나. 그럼 어떻게? 이자가 작살나지. 좆되는 거잖아. 와이프한테 맞지, 그럼, 이혼이 뭐지? 매장 나가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뭐야. 예를 아니, 들어,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야,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난 재판부에서 그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국정원에서 이런 댓글 짓을 하는 바람에 인터넷 문화가 바뀌었다고 이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 네. 그게 뭐냐면,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자정자격이라는 게 있잖아. 뭐, 지금도 네.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요즘은 뭐라 그래. 조금만 이상한 댓글 달려도, 야, 국정원 알바 아니야?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 모든 이제 거를. 이 댓글 문화 그렇죠. 자체를. 댓글 문화를 신뢰감을 아주 조져버렸던 거야. 그게 국정원 원세훈이 한 겁니다. 예. 이거는 누가 책임지냐고, 이 엄청난 똥밭을 일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아예. 조직의 신뢰도가 확 떨어졌지. 그전에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았는데. 아니, 인터넷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니까요. 네. 이 국정원에서 이지랄, 국가기관에서 이지랄 하는 바람에. 그 대목은 정말 이상 깊었어요. 아, 재판장 아주 마음에 들어. 아, 그분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판결에서 인상 깊은 판결을 많이 했다. 저기 낙검수 팀 판결도 내리지 않았나? 네네, 그분이 예. 아마 같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정말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실형으로 인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엄청나게 훼손됐다는 게 결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렇죠. 이건 지금 밝혀야지, 이제. 여당만 유감이다 그랬거든? 청와대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뭉개고 말이죠. 지나간다고 표현하지. 아유,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난 이 야당이 지금 문재인 대표 당선되고 이 사건 터지고 얼마나 좋아. 찬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이왕구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의혹들이 막 터지고 이럴 때 힘을 모아가 쭉 나가야 되는데 아유, 바보들. 저기 잠깐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용민이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김용민 국장이 그 낙검수 판사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용민이 형이랑 나랑 또 강냉이 갔다 왔는데 아우씨 완전 추운 데서 엄동설안에서 덜벌 떨면서 야외에서 촬영했거든. 죽는 줄 알았어요. 강냉이는 인터넷으로 포탈에서 춘천 KBS 검색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 박근혜 야 개새끼야 뭐 뜬금없이 나 이 얘기 꼭 하고 박근혜처럼 싶어서. 골프 얘기하는 거야 뭐 뜬금없이 쏙 들어와. 야 이왕 뭐 홍보하기면 니도 하나 홍보해라. 뭐 대철형이랑 뭐 한다며. 네,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와 같이, 대중음악 관련 팟캐스트입니다. 뮤생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뮤생이 뭔 뜻이야? 미생 패러디 한 거지. 뮤지션의 생이라는 뜻이야. 그래 알겠어. 아니 근데 게스트가 좋아, 우리는. 아니 용민이 형이 선거 떨어진 다음에 지상파 나온 게 처음이야. 아, 그래?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 돈다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 춘천 KBS 쪽에서 그걸 불식시켜줬지. 결국엔. 알았고 자 빨리 뮤생이나 빨리 홍보해. 그래서 어떠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초반에 순위가 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꿋꿋이 하고 있고, 게스트들이 좋습니다. 1회 게스트 가리온, 2회 해리빅 버튼, 3회, 리아, 그리고 4회,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현진영 씨를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영이 형이 앞에 두 사람보다 네임밸류가 이제 떨어져. 아니지. 현진영은 이 팟캐스트 환경에서는 최적화돼 있어요. 많이 좀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철 씨랑 너랑 둘이 하는겨? 네, 둘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리아 씨도 고정으로 해요. 아 그래 리아 씨까지 3명? 네, 3명이요. 뭐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그냥 뮤생 치면 됩니까? 네. 팟캐스트 목록 검색해서 뮤생을 치시면 됩니다. 한 뭐 32 정도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거기에 어울리는 팟캐스트예요. 32건만 하면 돼요. 자, 그렇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 앞에 얘기 나온 김에 왕구형 얘기도 하고 재인이 형 얘기도 해야지. 해야죠. 자, 이완구 총리가 양파. 이 저희 별명이가 자판기였잖아요. 자판기에서 애송이 사람으로 바뀌었어? 양파로 바뀌었어요. 이제 까도 계속 의혹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몰랐나 봐. 자신이 있었나 보지. 준비했었잖아. 옛날 그러니까. 거 자료 다 챙겨놨잖아. 지가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당, 야당 다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토이 형? 어? 왕구 형 때문에? 그렇지. 자, 봐. 여당도 쉽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완구 카드를 꺼내들었거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5월 달까지예요. 이 양반 임기가, 원내대표 임기가. 네. 근데 조기 등판 시킨 이유는 인적 쇄신 이런 걸 이완구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걸 빨리 하자. 또 이완구는 이 국무총리 임명되는데 문제가 안 될 거다. 인사청문회 쉽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렇게 봤는데. 근데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야당은 왜 곤혹스럽냐. 지금 연속으로 2번이나 국무총리가 낙마했잖아요. 세 번째 또 낙마시키면 이것도 발목 잡기 아니야 이런 말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볼 때 그렇지.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은 정홍원 국무총리. 야, 씨. 그 사람 지금 돌아버릴 지경이고. 사표를 언제 냈는데? 야, 5년 내내 아마 영원히 국무총리 할 것 호통받고 같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뭐 엄청나게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고. 아니, 문재인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특히 이 양반의 언론관. 예. 야,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그게 까이니까는 거기서 또 이게 대박이 났더만. 이게 말이죠. 이 양반이 사실은 그 전에 무슨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집 병역 문제, 집 평발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문제는 하지만 그건 어쨌든 옛날 일이잖아.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 덕목 아니야? 요즘은 다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세정말 빌리면은 디폴트 값이라고 그랬지. 디폴트 값이죠. 또 문재인도 웬만하면 그렇지, 웬만하면 그 얘기했잖아. 정도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언론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야. 얼마 지금 전에. 얘기, 지금. 얼마 이 사람이 전 얘기죠. 지금의 생각으로 말한 거야.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직도 80년대식 언론 강화밖에 없다는 거죠. 전두환이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네. 통제하면 할 수 있다. 그럼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요. 언론인들, 그러니까 지자들 모아놓고 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공직자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맞는 놈 있고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자리 보장된다. 이렇게 회유했고 또 이완구 형이랑 좀 친해질 것 같아. 자, 또 한편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종편에 출연한 채널이 그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종편 방송사 간부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자 빼 이래가지고 진짜 빼더라. 내가 뭐 이렇게 언론인들을 키워주라면 키워줄 수 있고 이런 말 했다는 거죠. 딱 전두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두환이가 국제그룹 날릴 때 네. 이런 말 했거든. 그러니까 국제그룹 날리기 전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기업을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그 말을 전두환이가 직접 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국제그룹 날아갔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이완구 말이랑 뭐가 달라? 똑같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지가 뭐 삼천교육대 있어가지고 훈장까지 쳐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면 우리 언론은 어디로 갑니까? 좆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언론 좆되는데. 자유가 없는 국가 아니야. 68이 부분적 언론 자유 국가예요. 아이고 쪽팔려라. 예. 지금 21세기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부분적 언론 자유국가 됩니까? 68입니다. 68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거를 개선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언론 자유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언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에 오른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없는 거죠. 예. 심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럼요. 그래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자격이 없다. 웬만하면 스스로 내려올 건데 그러니까 여당도 곤혹고 청와대도 곤혹스럽고 지도 곤혹스러우니까 못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여당이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또 한 번 야당의 무능함을 보는데요. 오늘 아까 5시인가 뭐 할 때 그래가지고 속보가 떴더라고. 속보가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16일 날 합의 처리하기로. 원래 오늘 상정안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상정안이 올라가는데 새정치연합에서 안 해준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하면 보이콧하겠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단독 처리는 할 수가 있어요. 새누리당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것이 쪽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158명 정도 되는데. 애들이 어차피 민주주의 잘 몰라.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4명 정도 빠지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문자 돌려가지고 꼭 참석하라고 지금 단속령 내렸잖아. 내렸는데 이거 만약에 단독 처리를 강행했잖아요. 여론에 아주 그럼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자, 민주주의고 뭐 개뿔이고 나발이고 씨발이고 청문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청문 보고서도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7대 6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청문 보고 채택할 수 있어. 네. 채택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는요, 장관하고 달라가지고 국회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장관은 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줘도 대통령 임명하면 그만이거든. 근데 국무총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는데 보이콧 해버리고 여당 단독으로 가갖고 이걸 통과시켰다?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 네. 지금 얘기할 거 아니야. 뭘 하겠어. 이 나라 개판인데? 그럼. 무슨 절차도 없고. 그럼 정부는 더더욱 쫓기게 되겠죠? 그렇죠. 또, 혹여나, 아까 제가 뭐, 이렇게 과반수 넘가면 이제 된다 그랬는데, 과반수 안 될 경우 어떻게 해? 또 그대로 그것대로 박살 나는 거야, 새누리당은. 개쪽이지, 존나게 내부 싸움 나는 거 보여주는 이래도 거야.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왜, 씨발, 야당이 여기서 16일날 처리해준다고 합의를 하냐고. 바보들도 아니고. 뭘 내준 거야, 또? 아, 참나. 물론, 16일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날 아니죠. 표결을 해야 되는 네. 거지. 표결을 하는데, 그니까 저는 표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여론 편이 누굽니까? 이완구 편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야당 편이잖아. 근데 왜 이런 바보같이 이런 합의를 해주냐고. 어쩌면 거기 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설 이후로 미루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설 이후로 좀 미루자 시간을 가지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도 시간을 주겠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요. 야당 입장에서 좋잖아. 또 서울에 내려가면 다 이완구에게 씹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론이 돌아선다고요. 그런데 바보처럼 이거를 16일날 이게 16일날 해갖고 여야가 투표해가지고 통과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아니 무슨 고향 내려가는 막차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면요.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고 투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야당도 동의해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고. 근데 은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이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완구 후보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당내에서도 그 게임 눈치를 가서 볼 거 아니야. 거기 본 가서 게임 가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여당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모험을 뭐하러 하냐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제도를 좀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물론 뭐 지금 뭐 충청 민심이 뭐 야당이 안 좋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충청도 가봐요. 이완구 부끄러워해. 뭘 충청 민심을 걱정해. 역시 충청도의 사위. 그리고 물론 몇 분은 아니 저 정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요? 그럼 있어. 나는 직접 막 전화하고 물어본다 그랬잖아. 내가 몇 명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여론에서도 지금 그 흠도 흠이 아니라는 식으로 혹은 딴 변죽으로 울려가지고 그 흠을 평탄화 작업을 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하도 얻어먹다 보니까 단련이 됐어. 왜?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장관들 낙마하고 국무총리 낙마한 낙마한 이유 한번 살펴봐요. 그냥 이 주소 이전한 거. 위장 전입. 이거 하나 갖고 날렸어. 저 박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런 거. 이걸로 날려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디폴트 값이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 시민이 형도 건보료 안 낸 걸로 시비 걸었었더라, 예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건보료가 아니라 적십자입이. 적십자입이 안 냈다고 그걸로 시비 걸었지. 정말. 이런 거 보면 새누리당이 뻔뻔스러운 게 요즘은 인사청문회 탓을 하잖아. 너무 언론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심하게 해갖고 아무도 오를 사람이 없다고. 지들은 어떻게 했는데, 지들 할 때. 그리고 당연히 공직자라면 그렇게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기본 값은 얘기한 대로 위장 전입, 그다음에 병역 문제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장상하고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웃돼 버렸거든. 네.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유가 뭔지. 기가 막힙니다. 물론 엄격한 도덕성을 따지면 그 사람들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의 조건과 이완구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어떤지. 이중잣대라는 거지. 아유 참 답답해. 이중 정도가 아니지 이 양반아. 몇 중잣대 이거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와 용민이 형을 닮은 TV조선의 앵커 누구야? 그 꺽살한 분. 상섭 씨. 한국일보 다시 쓰레기라고. 야, 웬만하면 동중업계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지 않나? 쓰레기라고. 누가 쓰레기?
아니 근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 앵커에 자질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예전에 도청이 더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번에도 똑같이 얘기하더구만. 이런 식으로 녹취록 흘리는 거 안 된다는 식으로. 예전에 그렇죠. 초원 복국 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도 김기춘이 얘기한 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도청이 문제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흘린 게 문제다. 근데 사실 그 기자도 기본이 안 된 거지, 사실. 그런 얘기 들었으면 데스크에 보고하고 기사를 써야지. 그치. 왜 그걸 야당 정치인한테 주나? 그치.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또 가요. 왜? 아니, 걸릴 거 아니야. 자기 앞에서, 야, 내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될 거다 이거지. 데스크를 올려도. 데스크에 올렸어. 데스크에서 기사 낼라 그래. 첩보를 받았어. 이광구가 전화해. 야! 날려! 그러면은 그 기자 날라가는 거야. 쫀단 말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다만, 기자라면은 그 정도 건조는 있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예. 독립운동하는 심경을 하란 말이야, 기자질을. 에이씨. 하여튼 이완구 문제는 그 정도로 아시다. 하여튼 이완구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과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나라야. 나 자식.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러면 정우원 총리는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네요. 근데 뭐 아직 16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자진 사퇴할 수도 있겠지 뭐. 꼭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저는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고. 명예가 어딨어? 야, 오죽해서 문창극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이고 머리 아파. 조국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더구만. 뭐라고? 예전에 그 대법관 출신 그 총리 후보자 그 양반이 제일 낫다고. 차라리. 아유, 갑갑한 나라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더 먹을 시간입니다. 이 작가.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뭐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의원이 당선이 이겼죠.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첫 행보를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컨벤션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당선되면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거든. 근데 지금 올랐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오르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배 논란 없었으면 훨씬 올랐어. 이 참배 논란 때문에 그만 많이 안 오른 거거든. 원래 상승률보다 훨씬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거 이 짓을 왜 하나? 이게요, 야당 지도부가 간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왜 한 이 짓을 거예요? 하냐고. 그래. 안철수는 그때는 뭐 자기 본인이 그때 혼자 간 거 아니야. 그때는 야당에서 뭘 맡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야당이라고 할 수 없었지.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간 것은 그런 거고. 근데 문재인 의원 지금 야당 대표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거죠. 물론 안철수 의원이 참배했을 때 우리가 비난했던 것은 안철수 의원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쭉 그 양반이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참배하고 또 14라든가 6.15 이거를 74하고 똑같이 동등해 놓고 보고 정강정책에서 빼자 그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판했는데 문재인 의원은 아마 역사의식에 대해서 없다고 비판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양반이 살아온 행동을 보면. 그런데 그럼 왜 이 짓을 했는가? 이 짓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짓이죠.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뭐, 앞으로 그러면, 중도표 끌어오기 위해서, 광복절을, 건국절을 하고, 그것도 할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선 안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의원이 이승만 박정희면서 참배해갖고, 얻은 게 없어요. 뭘 얻었어? 당내 분란만 가중시키고, 야당 지지자들 분란만 가중시켰지. 트위터 지금 트래픽을 서로 싸우고 얻었죠. 있잖아. 야, 청래형이 세게 한마디 했더라. 히틀러면서 참배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평상시에 문재인을 아주 싫어했던 안철수 지지자들. 안철수 얼마나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이 참배됐고 이번에 또 같이 했잖아. 문재인 안철수 같이 했다고. 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보고 굉장히 딱 걸렸다고 충질하고 있거든. 왜 그걸 했냐고. 또 아공끼리 그러네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어요. 이거 예상 못했나?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말이야. 의도 자체는 지금 현재 야당에서 있지도 않은 친노 세력이 다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대통합의 의미에서 야당에도 한번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대통합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뒤에 말은 빼야 돼. 어떤 거? 참배를 해놓고 뒤에는 뭐라 그랬어? 그래도 먼저 그쪽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원부를 왜 하나, 그러면은. 정말 대통합이면 그거 싹 빼버려야지. 아니면 가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통합 이야기 했고, 또, 중도표
이야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이거 해야 중도표 끌어온다고. 중도표는 내가 볼 땐 말이 안 될 것 같고. 말이 안 되죠. 새누리당 시장 찍는 사람들이 문재인이 거기 묘소 참배했다고. 아이고 문재인 바뀌었는데 거기 찍어줘야지. 생각합니까? 안 하지.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집토끼만 놓쳤잖아.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이 참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 마음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거는. 야권 내 집안 단속하려고 한 것 치곤 너무 센 거란 거야. 또 문재인이 참배를 하면서 나도 참배했으니까 박근혜도 민주정부 10년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뭔 반응을 보였어요? 콧방이라도 꼈습니까? 안 했지. 당연히 안 하죠. 뭘 합니까? 그럼 뭐하러 이걸 했냐고. 또 자 보수 언론들이 칭찬합니까? 보수 언론들은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거 했지만 결국은 안에 세부 내어 들어가서 기사를 자세히 행간을 읽어보면요 이 문재인 의원의 참배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참배에 대해서 보수신문을 읽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쇼라고 생각하겠지. 에이, 쇼하러 갔네라고 생각을 자, 하겠네요. 조선일보는 뭐라 그랬냐면 총선에 대한 정치적 포석이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고 동아일보는 참배하면서 가해자의 사과 운운했다고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마저도 신중해야 한다고 썼고요. 경향신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얻은 게 뭐가 있어? 자, 우리 저 국민들이 정치를 뭘 보고 합니까? 언론 보고 하지. 문재인 만나가갖고 혹은 박근혜 만나가고 정치해요? 속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언론 보고 정치했는데 언론이 다 이렇게 쓰고 있어.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고. 뭘 얻었냐고 그러면 대체. 악플. 그러니까 중도표를 얻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 하는 일만 못한 거다. 안 하는 일만 못한 짓을 하는 바람에 다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고 하니까 와 해가지고 그동안 뭐 싸웠던 뭐 박지원 대표 그룹들도 다 이제 손을 잡고 자, 이제 좀 사회하고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정말 전투력 있게 보이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참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거 쏙 들어갔어요. 참배 얘기로 다시 그 시기라고 싸우고 자빠졌잖아.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일단 하나는 우리 무현이 형이 영삼형 앞에서 시계 자랑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야당도 조금 혜택을 받는 게 있구나. 이게 뭐냐 하면은 제인이 형 얘기가 원세훈 때문에 또 확 덮인 게 있어. 왕구형이랑. 그렇죠. 예.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왕구형 문제 또 원국장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컨벤션과 같이 가가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야당이 받고 에너지 받고 가야 되는데 최대치를 올릴 수 있었던 이렇게 거를 갔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쑥 들어가고 딱 올라가는 타이밍에 명절 껴서 또 내려가서 그럼요. 얘기하고 야 이제 민주당이 좀 달라질 것 같아라는 얘기 듣고 와야 되는데 야당 지지율이 왜 20% 이상을 못 넘깁니까? 야당 지지율이 20%를 못 넘기는데 선거하면 49%가 나오잖아. 그거 왜 그래요? 이 야권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치 아무튼 그 비판적 사람들 마음을 지지가 달래주란 있는 말이야. 거죠. 그 사람들 마음을 새누리당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럼. 근데 그걸 다 못 달래주고 집토끼도 못 잡면서 사토끼 잡는다고 그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선거 때마다 뭐 진보당을 지지하고 녹색당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도 참 그들 내부에서도 쓰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비판적 지지다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그렇게 표를 박박 거어서 몰아주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뭐 고무적인 것도 있어요. 문재인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고 그 박근혜 정권과 지금 대립각을 연일 세우고 있어요. 연일 세우고 있으면서 계속 언론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많이 나오면 좋은 거고 그 야권 지지자들이 그러면 밀어주고 환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김한길 안철수 체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한 번도 대립각 세우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권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때 서로 표각하는 거 바빴죠. 새로운 정치, 새 정치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지 않는 정치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대립각 안 세우고 뭐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중도표 봤습니까? 새 정치가 지지도 올라갔나요? 아니요. 올라가지도 않고 중도표도 안 왔지. 근데 지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니까 약간의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왜 이런 바보같은 짓을 했냐 말이지. 너무나 좀 답답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 많은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 문재인 의원이 그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끼들 친노 빠돌이 새끼들 뭘 하는지 보자 그랬는데 깐다 우리 왜 씨발. 참나 저희는요 안철수 우리가 친노에서 안철수를 깐 게 아니고 안철수의 자세나 태도가 못마땅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 의원도 잘못하면 이렇게 비판해.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후보 나와가지고 정권 교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지합니다.
광화문에서 내가 홀딱 보고 지지할 수도 있어. 저건 친노가 아니라 쟤는 진짜 비판적 지지라는 비노라고 부릅시다, 쟤를. 뭐 친노는 같이 당당하게. 친노 나 하나밖에 없다고. 아 지겨워 죽겠구만. 그 편은 얻어먹은 적도 없다 씨. 누구도 얘기하지만은 너 왜 저러고 손대 안 치래? 사이가 손도 안 좋구만. 자꾸 친노래. 뒤끝 존나 쩔어, 진짜. 어우, 진짜. 내가 더 하라는 거 제이 형이 또 DJ를 건드렸어. 가장 뭐 최근에 서거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참여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호남 민심을 달래는 겁니까 그게? 말도 생각 없이 하고. 아유 씨. 답답한 노릇이죠. 아유. 무슨 뭐 이승만 박정희를 김대중하고 뭐 독급해 놓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친노 우리 이 박사님 얼굴이 하얘.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존나 실망스럽지 나도. 아 그래? 솔직히. 아니, 근데 씨발, 내 입으로는 말을 안 하겠다. 비겁하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는 공보다는 과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방송을 하고 자빠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에다 박수를 보냅니까? 그렇죠. 우리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절대로 배신감 그렇죠. 느꼈어요. 절대로 난. 이승만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실로 쳐준 사람들은 이거 뭐 문희상의 작품이다 그러는데 아니 문희상이 그렇게 한다 하자 그랬을 때 싫다 그러면 되지. 싫다. 그러면 되지. 아니 최고위 안 그러면 그걸 못 하겠으면 그거는 턴을 제 넘겨야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턴을 넘겨. 최고회의 의원들이랑 이야기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대중용 방식이네. 그러면 봐봐. 그러면 정청래가 하겠냐고 그거를. 정수가 존나 지랄하면 이렇게 해서 못해요 하면 되지. 그거를 바보처럼 멍청하게 아유 씨. 너무 이거는 패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내가 울어서 모아놓은 친노 청취자들 다 날라갔다 씨. 그래도 배신감 느낀 건 사실이에요. 네, 친노, 좌빨, 종북. 뭐야 우리 뉴라이트까지. 뉴라이트 방송입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 이건 또 지나가는 걸로. 현직 부장판사가요. 네. 익명으로 인터넷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9,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댓글을 단 것도 사실 잘못된 거지만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이 말이죠. 뭘 판결하는 사람이면 안 되지.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일베 회원하니까. 그러니까 일베스러운 말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 폄하, 여성 비하, 전직 대통령 모독.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최근까지 발견된 것만 9,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존나게 부지런하신데? 댓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 직원의 삼성 특검 관련 증언에 관해서 뭐라 그랬냐면 댓글로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 출신인가? 라면서 호남을 비하했습니다. 또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에서는 판사가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전라도나 이거죠? 그렇죠. 비꼰 거죠. 네. 이렇게 조롱했고요. 또 전라디언이란 말. 일베에서 말 잘 쓰시는 네. 전라디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호남 지역 혐오감을 뚜렷이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또 정치 편향 발언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비난 댓글을 다니까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존나 멋지신 분인데 이분. 미친놈이지. 나를 명예훼손을 고소해라. 미친놈아. 너는 미쳤구나 진짜. 존나게 멋지신 분인데. 야 어떻게 물고문 염장선이 뭐라 이런 얘기를 그랬다고? 해. 쓰레기라고. 이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부장판사 너는. 인간 쓰레기 같은 놈. 그랬구만. 또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촛불 폭도라고 말했고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뭐랬냐면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 되겠나? 라는 댓글도 썼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아니 고시를 어떻게 합격한 거야? 현직 부장판사가 실정법에 위반하는 그런 내용을 스스럼 없이 써버렸어. 위조가 뭔 문제야? 야 댓글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말이죠. 미쳤군요. 거기다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글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비유하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으면, 스스로 자살해서 어째 마음을 달래줄 텐데, 이따고 식으로 썼어. 대단한 새끼군요. 야, 그게 미친놈이지. 깜짝 놀랐다. 난 제인 형한테 배신감 느낀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 지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사람이, 현직 판사라고 그랬잖아.
판결을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겠냐 생각해보세요. 뭐 원래 했어요, 판사는 편향성이 있으면 안 돼.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요. 안 되죠. 증거만 가지고 판결하래 판사입니다. 또 상식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런 편향적 발언을 했으면 그동안 어떤 판결을 했을까?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관 윤리 강령도 현저하게 위반했습니다. 법관 윤리 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품위 유지가 있어요. 자, 품위 유지 위반했죠? 그렇잖아. 법관이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욕설도 했어. 대가리를 도끼로 쪼갠다니 이런 말도 했어요. 야, 어떤 사람은 오프에서 딸딸이 치고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딸딸이 치네. 품위 유지 위반했죠? 공정성 위반했지? 그지? 정치적 중립 이것도 위반했죠? 자, 법관 윤리 강령 이렇게 위반했고 또 법관 윤리 강령에는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치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반했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 판결한 것에 대해서 막 지랄했다 했잖아. 네. 지가 본인이 판결한 것도 댓글 달고 그랬거든. 그게 뭐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또라이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뭐라고 반응이 왔어요? 네, 조사를 한대요. 네.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견책일 것이다. 그런데 최고 수위가 정직 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씨 무슨 안심령 주는 게? 때려도 1년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월급 깎이고 주의 주는 거 끝. 면직 그런 거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야, 난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아서 그걸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게 돼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케이스도 아니 없네? 계속 판사하면 돼. 야, 진정한 철밥통이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계속해서 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 문제 있죠. 존나게 좋은 난 나라.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하면은 우리 왕구형 천문회 때 친구분 한 분 오셔서 아주 재밌는 발언들 많이 했더구만. 어떤 거 그게 있어요? 마야. 그게 씨발 친구야. 멘트야.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는 건 말이죠. 이거는 이 작가 만약에 법정 잡혀가도 저 새끼가 다 시켰어요. 내가 얘기하는 나는 할 거야 근데. 그리고 네. 말이죠. 거기 포함된 거긴 한데, 야, 팬 관리도 엉망이야. 산 못 간다 그랬는데, 산악회 사진이 딱 뜨잖아. 야, 그래서 양파라는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랑 사람 진짜 존나 웃기더라. 아니 선미 누나가 화도 나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구만.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아니 지금 충청 총리 얘기하는데 왜 호남 의원이 그런 말 하냐고. 연맥이고 시골에서도. 야, 걸때 이거 미친. 아니 진짜 지역 감정 주장하는 인간들이 왜 이래 많아. 돌아버리겠네. 친구 잘 사귀어야 돼. 태어난 걸 진짜 내가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 청문회 끝나고 왕구형이 화장실에서 존나 깔지도 몰라. 야, 이 개새끼 일로 와봐! 아유, 답답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너무 미안해, 호남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자꾸 터지면. 그럼 미안하지. 맨날,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전선에 쌓았던 분들이 그분들인데, 이렇게 계속, 편견에 대해서, 그죠? 악의적인 왜곡. 안타깝지.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를 듣는, 많은 청취자들분들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 오늘 안가에 보면 되게 어린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를 들었대요. 열심히 들었답니다.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안 바뀐다니까. 저런 친구들. 저 친구들이 자기 아빠를 갖다가 바꿔줬대. 그냥 바꾸지. 결혼하면 마누라 바꾸지. 애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우리가 존나 열심히 하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미래표를 확보해 주잖아. 그렇지. 재희 형,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 한 잔 주나? 야, 이 개새끼야! 야, 욕하게도 와서 안 돼. 얘기 나온 기회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꼬장 한번 부렸더구만 택시기사한테. 또 가서 파주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제 청와대도 미쳤고 다 미쳤어요, 지금. 아이고야, 야, 지금의 밀레니엄도 아니고 왜 이러냐. 거기다가 잇따라서 사고 나고, 아유, 참. 아니, 옛날에 제주도지사 그 양반도 옛날에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깽판 쳤어. 예전에는 이러면 다 노무현 탓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박근혜 탓이란 얘기는 안 나올까? 그러게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다 뭐라고 해봐야 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거야. 우린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보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아이, 뭐, 문재인 의원이 참배했다고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진짜? 예. 이승만 정권에 정말 엄청난 개짓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승만 특집에서 했었고,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승만 대통령을 깠습니다. 네. 깠는데, 보도명으로 까고 깠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방위군 사건도 이승만이 저질렀던 그 개짓거리 중에 하나다.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다. 나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 작가한테 예전에 물어봤었잖아요. 네. 야, 이승만이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죽였을까? 사람 죽인 걸로는 이승만이 세계 최고라고. 조선이 최고라니까? 청래형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아니, 또, 정청래 함부로 말한다고 또 조대 까이더라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제에서 방송하는 방송 중에 이제 이승만 특집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종의, 거시경제 내지는 뭐 경제학 개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각 사건들을 미시적으로 파헤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우리가 그동안 쭉 방송했지만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니까? 까도 끝이 없어. 오늘도 수만 명을 학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일단 단위가 만 단위가 넘어요. 아유, 기본이야! 승만형은 기본이야. 100명, 1000명은 양이 안 차. 양이 안 일단 차? 기본으로 만 단위로 넘어가서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승만 정권에 일어났던 악독한 사건 중에 하나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 국민방위군 사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이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 그 얘기하고 여기서도 또 걸어. 독립군도 아닌데 또 걸어. 또 떠났다. 여기서는 근데 걷는 게 매우 비참하죠. 그렇습니다. 세장. 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슈킹이 일어난 사건이다. 슈킹이 끝이다. 그리고 슈킹의 끝에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슈킹을 위해서 사람 목숨까지 슈킹 깐 거밖에 안 돼. 그렇죠. 죽인 거죠. 정부가 역시. 정부가 사람 죽인 거 되게 많습니다. 오브 더 슈킹, 바이 더 슈킹, 그래요. 오더 네. 슈킹 씨. 근데 그 슈킹은 뭐냐? 결국은 슈킹 쳐가지고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그랬거든. 네. 결국은 독재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박정희도 그랬고요. 그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8월 13일요. 오후 2시입니다. 대구 화원 계곡지대에서 5명의 죄수가 공개 총살을 당합니다. 처형당한 5명은 김윤근, 유니컨, 강석한, 박창원, 박규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최고의 악행 중에 하나인 국민방위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자 윗대가리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놈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사형에 처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지. 그러나 꼬리 자르기였다.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고, 왜 꼬리 자르기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2주 만에 총살시켜버렸거든? 왜 이렇게 이승만은 다 빨라? 겁나 속전속결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증언을 할까봐.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죽여버린 거예요. 조봉암 선생 때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윗선, 그 윗선을 안 다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처형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독재정권, 또 보수정권의 문제점은 이렇게 희생양을 만드는. 뭔가 사건이 터지면 누가 죽어. 아니면 원세훈이도 저게 뭐 꼬리 자르기 다 당한 거지 뭐. 안 그래요? 원세훈이가 원세훈이를 꼬리야?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누구야? 뭐 있겠지, 그 위에. 그렇지. 국정원장 위에 누구야, 씨발. 국정원장 위에 무슨 보사부 장관이야? 아닐 거 아니야. 뭐 한 명밖에 없지 뭐. 아니 꼬리를 자르려면은 제대로 잘라야지. 몸통 살리려고 꼬리 자를 거면은 꼬리 처음부터 잘라야지. 자, 1950년 압록강까지 진군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일사후퇴. 예. 뭐 압록강까지 다 가는데 물 떠놓고 무슨 이승만한테 보내고 태극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저쪽에서 무슨 개대처럼 밀려 내려오니까. 저글링 러쉬. 그래서 후퇴를 했어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당시는 중국군이랑 그래 중공군이라 했죠. 네. 끝이 날 것 같았던 한국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죠. 전쟁 초기 남한의 많은 장병들을 의용군에게 빼앗긴 경험을 한 이승만은 예비 병력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이승만 정권은 우선 대한청년단 대원 50만 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이들을 무장시킬 무기와 장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군들한테 빼앗긴 계획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밀렸잖아. 네. 바로 밀렸는데 그 백성들 피난 못간 백성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네. 북한군이 그런 사람들 의용으로 다 징발해버렸거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당할 수는 없다. 미리 편지를 만들어야겠다.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잖아. 네. 서울 수복하러 들어갔는데 자기 동네 친구가 인민군 복장하고 있고 동네 동생이. 그래서 이제 이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후방 쪽으로 빼놔서 예비병력으로 확보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방위군을 창설한 건데 자, 어쨌든 미국한테 이제 무기와 장비를 공식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950년 12월 6일 날 주미대사 장면이 트루먼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군에 대한 장비도 우리들이 책임지고 있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은 국민 총력전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북한이야? 아무리 전시지만 1950년 12월 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월 14일에는 청장년은 총칼을 들고 국민은 정신의 무기를 들고 내 강토를 지키자는 멸공무장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승만으로서는 잠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정들을 우선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전쟁 장기하에 대비하는 가장 큰 수단이었다고 본 것이죠. 왜 우리 입대하면은 뭐 훈련소라든지 보충대라든지 입대하면은 처음에 부르는 말 표현이 장정이잖아요. 그렇죠. 306 딱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난 그 102 건물 뒤로 들어가면은 어. 장정들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그치.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씨. 그때까지는 20년 전인데. 계급도 없지. 자, 이런 이유로 국민방위군을 창설했습니다. 1951년 12월 16일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을 제2국민병에 편입한 뒤 제2국민병 중 학생이 아닌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통과시키고 12월 21일에 공포를 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60만 명이 넘는 청장년들을 남쪽으로 대거 이동시켜서 군사훈련을 받게 한다는 전대미문의 국가폭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전부 다 하지 뭐. 그럼. 그렇지. 전부 다 하지. 군경하고 공무원 빼고 학생 빼고. 우리 대상이야. 그럼요. 전부 다 해요. 근데 야, 우리도 아직 걸려있네. 여기에는 이제 돈 있는 자제들은 다 후방으로 빠지고요. 또 학생들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이렇게 병역을 빼는 수단으로 당시에 또 활용했어. 그러니까 그치. 당시에 대학 가는 사람이 누구야? 이 눈치만 자식들만 갔잖아. 1950년대니까. 예. 그런 식으로 늘 우리는 이회영 선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먼저 빠져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부터 그 지랄 했는데 뭐. 국민방위군 사건을 요약하면요. 제2국민병을 소집한 1950년 12월부터 국민방위군 교육대를 실질적으로 해산한 1951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제2국민병들을 남쪽으로 이동, 수용, 교육 훈련시키면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예산을 횡령하고 군수품을 부정으로 처리하여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수만 명 양산해낸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네요. 최소 5만 명, 최고 10만 명 정도의 양민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단 말이죠. 3개월 동안. 전쟁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한 것도 아니야. 북한군하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닌데. 그냥 사망했어. 참 5만에서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이 뒤에 어떻게 사망했는지 보면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1조 본 법은 국민방위군의 설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국민 개병의 정신을 양양시키는 동시에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력 동원의 신속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될 수 있다. 제3조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다. 하나, 현역군인 군속. 둘, 경찰관, 형무관. 셋, 병역법 66조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 이건 뭐냐면은 병무 소집 또는 간열 소집의 면제 대상자입니다. 넷, 비상시 향토 방위령에 의한 자위대 대장, 부대장. 다섯, 병역법 제78조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 생도. 이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들은 모두 다 대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랑 군인
빼고는 다 그렇죠. 남자들은 다. 예. 제8조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원을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자, 이 8조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이게 결국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휘 감독했기 때문에 이 지휘 감독의 책임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걔네 5명만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총 11조가 있고요. 자, 국민방위군은요. 국민방위군이 창설되기 이전 경찰 및 군을 보조 역할을 해왔던 우익단체 대한청년단과 대한청년단은 기간 요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됩니다. 처음에 무장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대한청년단이었죠. 대원 50만 명. 예.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은 대한청년단을 이끌던 김윤근이 맡게 되는 것이죠. 김윤근은 민간 출신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요 국방부가 김윤근을 국민방위군 사령관에 앉히면서 맞박의 별을 빡! 별을 달아줘. 이런 씨가 무슨 이건 뭐 체계도 없고 야 민간인이 별을 스타가 됐어요. 나도 시켜줘라. 그러니까. 나도 장군 좀 돼보자. 이따운 짓을 이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전시지만 아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대한청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청년단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그렇지 늘 이승만이 지시한 거지 뭐. 늘 있지 뭐. 1948년 12월 19일 해방 이후 존속되어 왔던 6개의 우익단체들 중에 조선민족 청년단을 제외한 5개 우익 청년 단체들과 20여 개의 군소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결성한 청년단체입니다. 대한청년단에 흡수된 청년단체로는요. 한국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 조선광복청년회, 대한민주청년연맹, 한국정년회, 서북청년회, 독립촉성전국청년회, 청년조선 총동맹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우파 조직들은요. 우리 서북청년단 방송했잖아요. 네. 다 그놈들이에요.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런 걸 다 뭉쳐가지고 이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승만은 여순 사건 이후 군대와 경찰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반공 청년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들에게 군경 보조 역할을 하게 할 속셈으로요. 대한청년단을 탄생시켰습니다. 서북청년단 특집 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군인과 경찰 이외에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준 국가단체입니다 이게. 예. 민간 단체를 그렇게 만들어뒀다니까.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죽창으로 찌르고 한 거 아니 아니야. 국가단체를 뭐 만들 수도 있다고 쳐도 민간단체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역할을 맡게 할 민간단체를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순 사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구정이라 그랬나 봐. 광고에서 얘기했어요. 광고. 광고에서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요?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는 광고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우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구정으로 배웠습니다. 국민학교 나왔고요. 민속의 날 아세요? 민속의 날? 날. 저희 생각보다 연식이 꽤 됐어요. 그렇게 됐고 지금 이 뭐 여순 사건 같은 것도 여순 순천 반란 사건으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빽빽히 썼어. 요즘은 이게 14연대 반란이 아니 14연대 사건이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저희는요 5.18도 광주 사태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이 고정관념이라보다는 이게 단어가 그렇게 콱 박히면 네. 쉽게 빼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콱 박힌 게 저희 이제 넘어졌다고 뼈 부러질 나이에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니.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국민학교.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도 모르게 그냥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해 저 새끼들 주시자. 늙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회영 특집 2를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냐면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 다운받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겠지만 중간에 김산 특집 나올 때 전혀 다른 얘기가 뚝 들어갔어. 핑크 그래. 아니, 그거는 그래. 핑크가 아팠잖아. 아파서 그랬다. 업로드도 잘못됐고 이랬는데 제 문제도 있죠. 원래는 제가 이제 편집하고 나서 핑크한테 넘겼다가 핑크가 다시 나한테 주면 제가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안 하게 됐어. 네. 왜냐면 이 편집하기 전에 한 3번 4번 듣잖아.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넘겼는데 또 와서 그걸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없애버렸거든.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핑크 네가 들어보고 이상하면 잘하잖아. 잘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하여튼 그런 크나큰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을 건데 이해해 주시기 양해해 주시기 핑크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아니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도 못 자고 하잖아. 보통 한 퇴근하면 10시쯤 된대. 10시, 11시쯤 가요. 집에. 그때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항상 새벽 3시, 4시, 5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걷다 대고 내가 또 넘겨받아가지고 검수하고 던져주면 걔 잠 못 걔 자. 죽어. 그러니까. 그래서 없앴으니까. 아마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크의 여자친구가 우리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많다. 이 밖에 은감님 계시지만은 녹음할 때마다 불러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조금 많이 좀 알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박사의 침 넘김 소리와 잡소리들, 다 제 자르고 기침 내고 소리 있어요. 우리 은감님이 다 자르고 있습니다. 네. 야, 씨, 내가 방송 다 망치는 것 같다, 야. 자, 그럼 우리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대한청년단의 총재는 이승만이 맡았고요. 단장에는 신성무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나중에 국방장관이 국방부 장관. 됩니다. 그렇죠. 이후 대한청년단은 청년방위대를 창설시켰고 군사조직체인 청년방위사령부로 개칭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엔 국민방위군으로 이어져서 그 조직과 그 기관 요원들이 국민방위군 요직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민방위군 운영 일체를 대한청년단에 일임했습니다. 이거 봐요. 민간단체 사람을, 이게 제2국민력이기 때문에 이 병역과 관계된 거잖아. 네. 그럼 군인들 해야 거기 될 거 아니야. 밑대가리에다 이런 사람을 떡하니 앉혀가지, 아유, 참. 국민방위군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부터 인사차장, 정보차장 등 모든 자리에 대한청년단 출신 인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얘들이 그때부터 그 DNA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충성하면 한 자리 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사형당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구는 대동청년단 출신으로 대한청년단에서 감찰국장으로 있었고요. 유니콘은 역시 대동청년단 출신으로 대한청년단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핵심이죠, 뭐.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가 되고 군은 제2국민력 소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2국민병역 해당자에 한하여 여행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도망가지 말란 얘기죠. 또한 소집의 불응시에는 병역법 제71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신문에 공고하고 자발적으로 입수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 우리 뭐 예비군 민방위 제대로 안 받으면 관련 호소문이 실렸던 1950년 12월 18일자 조선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도 반자이 우리들은 학병, 지원병 및 징병으로서 나간 일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의 간성이 되며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신심훈련의 소집장을 받게 됨을 우리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악 각 경찰서에서 제2국민병 해당자들을 모아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은 각자 개인의 이로운 것이니 쾌히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나왔던 동아일보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경 국장은 12월 16일 기자단 회견에서 제2국민병 등록 등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일반 시민의 협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2국민병 등록자 중 여행증명을 받고 혹은 숙소를 변경하여 기피하는 자가 간혹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이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여 엄벌에 처할 방침이니 일반은 많이 협조해주기 바라며 특히 입대자에 대한 환송은 거족적으로 성대히 그 장행을 축하해주기 바란다. 네, 이건 뭡니까? 역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놓고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3개월 만에 말이죠. 그럼요. 이건 뭐예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목숨 잃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살고. 세월호 사건도 씨발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야, 뭐, 우리는 국가가 뭐 하라 그러면 딱 일단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어. 일단 반대로. 일단 반대로. 아니 저쪽에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조중동에서 나오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명의 장정들, 대상자가 68만 명이었는데 이야. 흔히들은 이제 50만 명이라 합니다. 50만 명의 장정들은 12월 엄동설안에 이땐 더 추웠을 더 추웠죠. 거야.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엄동설안에 각 지역마다 특정 장소에 집결한 다음에 걸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장정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걸어갔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이따가 들어보세요. 뭐 기차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딱 걸어서. 걸어갔어요.
국민방위군의 남하 코스는 창경궁, 도남은, 미아리고개, 홍릉, 청량리, 중랑천, 덕소, 여주, 진천, 보은, 제천, 문경, 상주를 거쳐서 일부는 군위, 영천, 청도, 밀양, 삼랑진으로 갔고 또 부산, 김해로 갔고 다른 일부는 문경, 상주를 거쳐서 거창, 마산, 고성, 통영으로 갔고 또 일부는 여주, 안성, 전주, 남원을 지나서 하동, 사천으로 갔고 또 일부는 인천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소집된 병력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이때 옛날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옛날에 팔도 요람 같은. 그러니까 말이야. 여러분, 차도 안 이 거리를요. 타고 걸어서 걸어갔다고요. 그것도 몇 월 달에? 12월 달에. 어떻게 가? 참, 아니, 환장할 뭐 노릇이지. 보통 부산이 제일 멀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서울에서 제일 먼 데는 마산일지도 몰라. 정말 멀잖아. 미친놈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이제, 제2국민병력들을, 이분들을 데리고 모였잖아. 가면서, 옷을 줬나? 안 그것도 안 줬어. 주고. 밥을 줬나?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그러니까 씨발 어떻게 어떻게 돼요? 버텨? 집을 줬어? 안 안 줬습니다. 줬어요. 길거리에 자야지. 밥 안 주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사고 살아 죽고,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방위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잠깐 쉬었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양반 목소리 차승호 닮았는데? 그래? 어. 목소리 좋네. 응. 하여튼 들으시겠지만 직원들이 거의 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꽤 큰 회사라면? 꽤 큰 회사라고 하네요.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요. 판촉물 회사 네피알 대표 김균 씨께서 직접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안가에도 몇 번 찾아오셨고, 저랑 술도 한잔 했었고, 한 30번 넘게 녹음했대요. 이게 이거 하려고? 네, 그래서 만들어낸 거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이게 팟캐스트지만. 아니 그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뭐 좋고 나쁘가 아니라 어색하거든. 그럼. 뭔가 녹음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몇 개월 전부터 나한테 메일을 보내고 광고를 하고 싶다. 근데 2월 달쯤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우리는 동종업계 광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누가 이런 업체 대표가 판촉물 해서 또 대표가 다른 분이 또 광고가 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미리 광고비를 주겠대. 나 그럴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그냥 만들어주면 모를까. 그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 사이에 판촉물을 해서 전화가 다행스럽게 안 와서 오늘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네요. 판촉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 처음에 뭐 좌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파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계속해서 돈 나오는 군영에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저번에 우리 안가에 찾아온 내 고향 친구 있잖아. 보수. 걔도 판촉을 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보수단체 훨씬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네. 친하고 친분을 유지해야 뭐라도 떨어지니까. 야, 근데 그 친구는 전형적인 안동 사람이더라. 아니, 난 근데 이 광고 듣고 느낀 게 2층 집 컴퓨터 생각나더라. 좌파 컴퓨터. 아니, 진보만 가지고 장사하지 마시라니까. 그 양반 요즘 연락이 없네.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잘하고 있겠지 뭐. 그래도 가끔 가다 잘 그 됐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가게 어디라고 그랬죠? 라고 계속 문의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진보 조정 컴퓨터. 2층 집 컴퓨터입니다. 자, 이분 홈페이지 한번 소개시켜드리죠. 예, www.nepr.co.kr. 전화번호가 032-519-4800. 032-519-4800. 예. 근데 그 번호는 그거 할 때는 그건 핸드폰 번호가 어울려요. 서울이 아니라 인천입니다. 예. 인천 지역 번호 032 붙이시기 바랍니다. 판촉물, 기념품, 사은품, 답례품, 행사용품, 홍보용품,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없는 것도 주문하면 거기다 준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회사원이 아니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판촉물은 여러분들 아이가 있으면 돌잔치를 할 때 수건을 맞추거나 아니면 부모님 할 때 행사에 물품 맞추거나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어디다가 와이로를 먹여야 될 때 몽블랑 펜을 해야 될 때 이때도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 또 컵도 만들고 그러면 이쪽에서 합시다. 네. 아 그럴까요? 약속했잖아. 아주 진보 매체에서 오면 아주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맞네. 자,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엄동설안의 대장정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12월에요. 예, 이거 택동의 대장정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나. 근데 뭐 먹을 것도 당연히 없었지만 의복 사정도 형편없었다 그럽니다. 아니 겨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정들은 처음에 소집을 할 때 아니 왜 이런 쪼가리 하나 A4 용지도 아니야. 32절지니까 그 A4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어디까지 몇 시까지 무슨 날 모여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병이고 군인에 뜨던 신분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옷을 지급해줄 줄 알았죠. 삼공 들어가면 첫날 주거든 옷.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뭐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나라에서 옷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서 일반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노스페이스나 이런 걸 입겠어? 뭐 그냥 둘둘 감고 나왔겠지. 엄청 춥다고 봐야지. 요번에 춘천에서 강냉이 녹화할 때 설 특집이다 보니까 한복을 입고 했거든요. 근데 한복이 뭐 그렇게 두껍나? 혹겹으로 두 벌 겹쳐가지고 입고서 밖에서 녹화하는데 솔직히 별로 춥지도 않은 날씨였는데 옷이 얇으니까 더 추운 거야. 아니 핫팩은 붙였어 그래서? 핫팩도 효과 없더라. 추워 죽는 줄 알았다. 없습니다. 거기에 용민이 형이랑 둘이 한복 입고 목에 칼 차고 그랬어요? 씨발 안 떡 가길 맺히고 잘했네. 다행히 안 가리라. 자 어쨌든 소집된 장병들은 그들이 소집될 때 입고 온 그 옷과 그 신발로 그 먼 길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 이 박사가 잠깐 농담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우리가 뭐 현대복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복에 비슷한 한복 입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많았겠죠. 자 추위에 떨어 얼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발은 동상으로 써 나갔습니다. 동상 장난 아니야. 아우. 그냥 평범한 신발을 신고 산으로 계곡으로 걸어서 갔으니까 당연히 동상 걸리지. 밥도 하루 한 끼 얼어붙은 주먹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국가에서 양곡권을 지급했으나 전쟁 중이라 양곡권으로 밥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양곡권이 있어도 밥을 탈 때가 있어야 될 거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안양으로 갔다. 그럼 안양에 있던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양곡권 주면 밥을 줘야 되거든. 안양의 뭐 지자체 관계자들이. 그런데 뭐 전쟁 중인데 이미 그런 게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죠. 다행히 양곡권으로 쌀을 얻었다고 해도 취사 시설이 없었으니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로 장정들은 입고 온 옷과 신발을 팔아가지고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이러다 보니 도처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밥을 먹자니 옷을 팔고 옷을 팔자니 춥고. 그렇죠.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국민방위군에 자원 입대한 서태원은 당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의용군 시절에는 주먹밥이나마 하루 3끼를 걸은 적이 없지만 국민방위군으로 남아할 때는 병자나 아사자가 속출해도 돌봐주는 이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로서 다만 끌고 가고 끌려가야 하는 슬픈 행렬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빨갱이 새끼들이 더 잘해줬다 이거야. 거기는 소금 씬 주먹밥이라 준 거 아니야. 여기는 무슨 밥도 안 줘서 굶어 죽고 추워 죽고 병자가 나와갖고 환자가 속출해도 아무도 관심 가져줄 사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짓을 이승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게. 자,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체력이 없어 그대로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경부 가도나 호남 국도는 유엔군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방위군들은 산길로 남아할 수밖에 없어서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잠은 난방도 되지 않는 학교 교실 혹은 빈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에 거적을 깔고 자야 했고요. 엄동설안에 옷은 물론 침구류도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서로서로 체온으로 추위를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어안고 자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가 들끓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인 애들 엄청나게 많았어. 석회 같은 거 이렇게 참빗으로 빚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떨어지고 그랬어. 막 참빗으로 하면 틱틱틱 잡고 막.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했겠지. 그렇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니까 이동할 때는 땀에 절었고 쉴 때는 춥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그렇죠. 못 씻고 세수도 못하고 잘 때 그냥 이렇게 자니까 이가 막 온 사방천지 들끓는 겁니다. 또 이가 엄청나게 잘 옮기거든. 그렇죠. 한 명이 이 갖고 있으면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옮기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라는 곳이 군대거든. 왜냐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청소하고 씻잖아요. 근데도 난 동상이 걸렸어. 귀에 동상 걸렸는데 이때는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동상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병들 막 창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가 얼마나 많았던지 옷을 벗고 빗자루로 몸을 쓸어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옷 벗고 또 털면은 이가 막 툭툭 떨어지는 거겠죠. 이 때문에 겨울철 열병인 발진 디푸스가 창궐했고 이미 허약해질도록 허약해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그럼요. 배고픔에 지친 장정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구판을 습격하는 등 사건 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또 구판이나 잔치집에 습격하면 사람들이 또 다 왜 피했냐면 냄새가 코를 찔렀대요. 진짜 거지 상고지 그치, 꼴이 완전 상관이. 네. 국가가 씨발 들어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그지를 만들어 왔네. 국민방위군의 60만 장병들은 불과 100일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최소 숫자입니다. 자, 시인이자 조선일보 기자였던 이흥우의 생생한 증언을 살펴봅시다. 이흥우 씨도 이 국민방위군에 끌려간 거죠. 예. 나한테 보낸 32절지의 소집영장에 지정된 집합지는 집에서 10km 떨어진 부천군 소사읍에 있는 소사 남국민학교 교정이었다. 8시가 집합시간이었다. 경기도 부천지구에 2,800명의 장정들이 소사 남국민학교에 모였다. 그러나 장정들을 이송해야 할 책임을 진 관계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추위에 떠는 장정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정오가 지나서야 부대 편성을 시작했고 그것은 5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부대 편성이 끝나자 곧바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첫 목적지는 안양, 최종 목적지는 경남 통영이었다. 그러나 출발 전에 이미 꼬박 하루를 추운 운동장에서 서성거리던 장정들의 심신은 거의 반녹초가 되었다. 2,800명의 장정을 청년방위대 장교 11명이 인솔하였다. 떠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 몸들에는 허기와 피곤이 함께 겹쳐왔다. 짐은 어깨를 조르고 다리는 아프고 졸음은 모래알처럼 눈꺼풀 사이를 지친 몸짓으로 찾아들었다. 목적지인 안양 외곽지대의 한 마을에 닿은 것은 밤 12시. 배치를 받았을 때까지 30분간을 어느 학교 교사의 복도에서 떨었다. 혹독한 추위에 이가 덜덜 맞춰졌다. 잠시 후 몹시 짜기만한 김치와 시래기 같은 배축국과 한 줌씩의 밥이 배당되었다. 그래도 나는 인솔 장교들 틈에 끼어 나은 편이었다. 인솔 장교들 틈에 끼어 나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와 시래기 배축국 밥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한주가. 다른 사람 어땠겠어요? 그렇죠. 콘크리트 바닥에서 잤다. 중간 생략하고요. 서울지구 장정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것은 여주에서 한강을 건널 때였다. 나룻배 한 척으로 수천 명의 장정을 건너게 하는 도강 작업이 밤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다. 답답해하던 사람들은 얕은 곳을 골라 건너가려다 찬 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였고 또 모래밭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얼어 죽기도 하였다.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아니 미친놈들이 수천 명을 이동시키는데 배 한 척으로.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추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계속 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얕은데 빨리 건너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물에 죽고. 빠져 죽고 또 기다리다가 미리 건넌 사람 혹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졸다가 얼어 죽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추위에서 버티는 게 뭐 혹한기 이 작가처럼 혹한기 한 사람 말고 진짜 추운 데서 혹한기 하신 분들 요번에 그 춘천 KBS 녹화 때도 그랬지만 체력이 정말 진이 다 빠져요. 추위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얼어 죽는다는 게 정말 비참한 거죠. 자, 당시 헌병 사령관이었던 최경록의 증언도 한번 살펴봅시다. 헌병 사령관에 취임한 나는 동네의 포로 수용소를 시찰하고 대구로 향하던 길에 어느 국민학교 앞에서 가마니를 뒤집어 쓴 군인들이 거지처럼 서성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니 군기가 이 꼴이 되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놈들을 혼내주려고 소속을 물어봤으나 그들은 별을 보고도 경례는커녕 반항적이고 멸시하는 눈매로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하는 놈들이냐고 호통을 쳤더니 한 녀석이 가깝게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자고 하길래 가서 보니 교실마다 5명에서 6명씩 거적을 쓰고 누워있는 자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굶고 병들어 죽은 시체들이었다.
몇 녀석이 울면서 우리는 국민 방위군인데 얼마 동안 쌀 한 톨, 약 한 봉지 주지 않아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고 연명하고 있으나 제대로 먹지 못하여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교실마다, 교실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교실마다 5명, 6명씩 사망자가 있는 걸 보면. 시체랑 같이 있는 거야. 아유, 그때, 뭐, 뻔하겠죠.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증언들이 과장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것은 확인된 바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었죠. 195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김봉재 의원의 발언입니다. 6월 12일 일부 일본 타임즈에 5만 명의 응소자가 대한민국 훈련소에서 죽었다는 보도. 남한 응소자가 5만 명이 작년 12월 이후로 소위 훈련소에서 죽었다고 이 사건 조사위원장이 오늘 UP 기자에게 말하였다. 서민호 대한민국 국회 내무위원장이 또 말하기를 수십만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탈주하였고 약 35만 잔존 중 80%는 신체가 파손되어 노동 불능이라고 하였다. UP 기자와의 회견 석상에서 서 씨는 5만 이상의 남한 응소자가 질병과 굶주림과 비인간적 대우로 죽었고 또 다른 25만 명은 영구히 불구자가 된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초를 동요시킨 훈련소의 부정사건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서 씨는 말하기를 충격을 받은 정부 관리들은 방금 부패한 장교들로 운영된 국민방위군과 죽음의 훈련소의 진상을 규명 중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무더기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은 방금 국회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이것은 세기에 기록될 만한 비극이라고 그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서 씨는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준장과 그 막료들은 공무상의 부정행위의 죄명으로서 투옥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원문은 동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 검열관에 의하 천명되었다고 외지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뭔 이야기냐면 김봉재 의원이 이 발언이 뭐냐면 아까 서민호 의원이 이 그 국민방위군 조사위원장이었거든. 조사를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일본 언론들 또 UP 서방 언론들한테 이 국민방위군의 실상을 자기가 조사한 걸 까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봉재 의원이 지금 야 너 왜 쪽팔리게 그거를 외국에 가서 얘기했어? 이래갖고 따지는 거예요. 왜 실상을 얘기한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말이야 이거 비밀로 해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그래도 이 국회에도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엇이 지들 잘못을 모르고 다 숨기려고 그래? 잘못한 거 있으면 까발려야지. 하여튼 이거는 뭡니까? 조사위원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5만 명은 죽었고 25만 명은 영원히 불구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상자가 30만이네. 이걸 국가에서 했다니까? 국가에서? 최소 60만이라고 잡고 반 정도 사상자가 났단 얘기네. 이랬는데 가서 참배를 한다고? 야, 이승만 스케일은 대단하다 진짜. 서민호 의원이 발표한 국회 중간 수사 결과도 증언자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갔고 귀한 장병들도 20%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며 80%는 노동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져온 거네. 그러니까 48만 명은 불구가 됐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불구는 중상이잖아. 경상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봐야겠네. 생각해봐. 그 거리를 500km, 6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가 겨울에 아이고 뭐 안 다치고 안 죽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밥도 안 주고. 국회는 1월부터 국민방위군의 참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 도착한 국회의원 이철승에게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의복과 보급품을 횡령 착복한다는 첩보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철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이 제보가 사실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1951년 1월 15일 이종욱 의원 외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제2국민병 처우에 관한 긴급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날인 1월 16일 제2국민병 처우 개선 건의안 6개항을 작성하여 채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구는 1월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방위군의 참상 운운하는 것은 일부 불순분자들이 국민방위군 편성에 대하여 낭설을 퍼뜨리는 소행으로 100만 국민병은 아무 문제 없이 훈련 중에 있다. 라고 주장했고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도 아까 한번 언급됐죠. 1월 26일에 국회에서 국민병 처우 운운하나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돌발적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적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제5열의 준동이 가장 위험한 일이니 제5열의 책동에 동요되지 말기를 바란다. 라며 국민방위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불순분자들 혹은 신성모가 얘기한 제5열의 준동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그렇죠. 있다 이거거든.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제5열. 제5열. 제5열이라는 소설도 있었는데. 네.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빨갱이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거예요. 문제 제기한 사람 다 간첩으로 몰았고요. 그렇죠. 예. 이어서 이승만은 김윤군을 대동하고 대구를 순시하기도 하고요. 보러 갔네요. 2월 초에는 국민방위군 장교들을 사열하고 2월 중순에는 방위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훈시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방위군 지도부를 독려한 거죠. 이에 따라 국민방위군 개선책은 채택되지 않았고요. 사상자 수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승만의 정말 사이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후방의 병력이 집결을 해도 교육대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어. 통영, 마산, 도착했어. 부산, 사천 갔어. 갔는데도 거기도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한 거지 그냥. 국민방위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는요. 교육대까지 도착한 인원이 38만 2,743명이었고요. 이 중에 도망, 행방불명, 동상, 질병 등으로 낙오된 자는 27만 2,743명이었습니다. 교육대에 도착한 30만 명 중에 실제로 교육대가 받아들여서 훈련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였고요. 나머지는 또 떠났다! 또 가! 또 다른 교육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이, 우리 받을 데 없어. 가. 딴 데 가.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다른 교육대로 가. 자, 김해 교육대에 도착을 하면은, 자, 수영이는 다 찼어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통영으로 가. 통영으로 가라고 하고요. 통영 가니까, 여기 꽉 찼어. 마산으로 가. 그래서 마산에 가면은, 마산 꽉 찼어. 부산 가. 아니, 이러면서 뭐 대구, 뭐 서울, 부산 찍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낙오된 자가 27만 2,743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이제 사망자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얼마나 죽은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낙오잖아, 낙오. 그래. 이게 군대에서 민간인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못 따라왔다는 얘기지 뭘. 그러면서도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걸 이용해서 또 슈킹을 깝니다.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곳으로 서류를 꾸며요. 그래서 이 사람들 며칠 동안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돈 주세요. 식량 주세요. 그래서 요걸 슈킹을 깐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주먹구구야. 자, 위에서 내려옵니다. 거기 김해 교육대, 몇 명 정도 왔나? 그거 보고해. 그러면 그냥 세지도 않아. 앉아가지고. 써, 그냥 지가. 대충. 50만 명, 지가 60만 명. 써가지고 올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오지. 부식비. 어. 이걸 다 슈킹 거예요. 나쁜 놈 새끼들 진짜, 씨. 그래서 뺑뺑이를 돌렸을 거 아니야. 뺑뺑이 돈대마다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럼요. 자, 이런 식으로 빼돌린 예산이요. 수사당국의 발표로는 24억 원. 국회 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에서 6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홍구 선생이 한겨레에다가 기사 쓴 거. 그걸 제가 앞에 것도 인용하고 좀 인용해서 왔는데, 지금 한홍구 선생은 국회 조사단 주장으로 50억, 60억 했는데 요거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국회는 72억 8,164만 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 많네? 더 많은 거예요, 예. 야, 너 이제 홍보용한테도 시비 거는구나. 아니, 그냥, 시비가 아니고. 정확한 그럴 자료 수 얘기하는 있잖아. 거지. 그럴 수 있어. 괜히 농담한 거야. 예. 이게 이때 당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도 돈으로. 자료를 보니까 헷갈리는 게 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네. 어쨌든지 억대다. 네. 야, 이때 당시 억이면 규모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전쟁통에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라에서 돈을 안 준 게 아니야.
국회에서 저 예산 통과해가 돈을 줬어요. 이미 페이퍼 나왔잖아. 근데 그거를 다 씨발 슈킹하는 이상하게 쳐먹어서 그런 거지. 그치. 참나. 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방위군 관계 총 예산은요. 209억 8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재무부에서 국방부에 전달한 돈이 178억 4,180만 5,510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뭐 50만 명, 60만 명이 되니까 당연하게 돈이 많이 그렇죠. 들었겠지. 이 돈만 제대로 사용했어도 이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이런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제대로만 썼어도. 예산을 제대로 썼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뭐 난방비 이런 거 전혀 책정되지 않았었거든. 그렇죠. 의복비 책정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밥만 제대로 먹였다고 해도 이 사람들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겠지. 예. 자, 국민방위군 예산 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정들에 대해서 급식은 1인당 1일 양곡 4홉, 취사연료비 40원. 있었네, 취사연료비가? 있지. 잡비로 1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정들에게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은 간부들이 착복하고 뇌물로 주고 정치자금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육본에서 자금이나 양곡이 방위군 사령부로 지급되면 사령부에서 일부 슈킹 까고 교육대로 내려보내고 교육대는 그 돈과 쌀을 받아서 다시 슈킹을 까고 남은 금액만 병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새끼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돈을 슈킹 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인원수를 허위로 보고하고요. 돈과 양곡을 횡령합니다. 이건 기본이잖아. 또 휴대용 대용식인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운영한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하루에 쌀 250가마를 소비했다고 거짓말로 장부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찹쌀을 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찹쌀, 가공미, 현금 등을 이중으로 지불했고요. 실제로는 전부 슈킹 깐다. 인마이 포켓. 그렇죠. 다 지들도 뭐 젤리 공장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런 거.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 거야. 다 지들 돈 이거 슈킹 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자동차 250대를 구입한 것으로 서류에 작성하고 실제로는 20대만 구입을 했고요. 야, 이 개새끼들아, 10%를, 아 진짜. 10%가 안 되잖아, 이 개새끼들아. 명태 386만 짝을 입수한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4,000짝만 검수가 야 되었다고 이거 합니다. 10분의 1도 안 돼. 386만 짝인데 4,000짝이 뭐야? 야, 100분의 1돼 100분의 1. 대단한 새끼들이야. 100분의 1도 안 되지 뭐. 1000분의 1이다. 아유. 세작이 아까 DNA 얘기했잖아요. 그 DNA 때문인가? USB 하나에 얼마? 몇십만 원 하던데?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에요 다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아유. 아니 지금 수구 세력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남북이 대립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방산비리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존나게 해먹었네요. 자, 이들이 착복한 돈, 슈킹간 돈은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방위군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부사령관 윤이커는 사무실 옆에 부속실에다가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요, 기생들에게 집히는 대로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전시에 이 윤 씨가 이 100일 정도 되는 이 동안에요, 이 기밀비 명목으로 쓴 돈이요 3억입니다. 뭔 씨발 기밀이에요.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 지금의 감사원입니다. 이때 1년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될 때였습니다. 야, 감사원 예산의 10배를 100일 동안 혼자 써버렸네. 1년 예산을 100일 동안 10배. 브라보다 씨발. 뒤에 유니콘을 수사했던 김태청은 유니콘의 씀씀이 기가 막혀합니다. 와, 나는 물이라도 쟤처럼 써봤으면 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나는 물도 못 쓰는데 돈이 아까워서. 저거 물이야. 물보다 더 한 돈을 거야. 물 쓰는 것보다 더 쓴다 이거지. 당시 조사를 책임졌던 헌병사령관 최경록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유용되었는지를 조사했더니 횡령액 중 3분의 1은 국회의 신종동주의 정치자금으로, 3분의 1은 관계 요로의 무마비조로, 3분의 1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유흥비로 소비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신성모 국방장관이 국회 내에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70명의 신정동지의 정치자금을 지원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에는 정치자금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승만이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니까. 3분의 1은 이 정치자금, 신정동지라는 정치자금 넣고, 신정동지가 당입니다. 당 이름이에요.
사물을 줬고 관계 여로의 무방위 쪽 다 권력 있는 놈들한테 야 와이로 먹이는 우리 거지. 그렇지 와이로 먹이는 거야. 아, 우리 좀 쓰는데, 눈 감아줘. 좀 눈 감아주시고, 좀 이거 챙겨놓으세요. 쿠킹과 이거지. 와이로의 존나 아름다운 만남이구나.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분의 1은 유흥 아이 개새끼들이 진짜 새끼들이 사람들 진짜. 죽어나가고 있는데 유흥비를 썼어. 이씨. 나쁜 놈의 새끼들. 니 돈으로 써 유흥비는. 이씨. 그렇지.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을 당했던 유니콘이 군법 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단기 4283년 8월경 대구 방위군 사령부에서 남송학, 박승하, 김종애 등 의원과 회합하고 신정동지의 의원 약 30명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이때 당시에요. 또 의원 공작비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 8, 9월에는 1000만 원씩 또 10월에는 회원 배가운동 전개에 요하는 기금 비용으로 매월 1000만 원으로 증가키로 하여 10월 이후 3월까지 매월 평균 1,500만 원 내지 2천만 원씩 제공하고 개인으로 회원 전원에 매월 백미 한 가마니씩을 제공하고 기타 매월 수차 회합 비용 및 기자 특대비 등 총액 1억 2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이 아니고요. 1950년대 돈입니다. 이때 잡혔던 엄청난 거예요 이 돈이. 자, 예산 항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의 급식은 1인당 1일 양곡 4홉 취사 연료비 40원 잡비로 10원이었습니다. 그럴 때 매월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내용을 갖다 바쳤단 말이야 정치권에다가. 이 돈을 이 새끼들이 뭐 어디다 썼겠어. 사실 지금 매달 1,000만 원, 2천만 원도 엄청 이것도 큰 돈이에요. 엄청난 건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도 이렇게 주는 거 알고. 삼성도 이렇게 안 줘. 삼성도 얘네 검사들한테 500씩 이렇게 줬지 1,000만 원, 2천만 원 안 줬다고. 이게 1950년대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 지금. 기껏해야 사과박스야. 그러니까. 기껏해야 찻대기야, 찻대기. 인간들 말이죠. 씨. 계속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중 청년단 출신 김종애 박승하 외 수인에게 자진 혹은 요구에 의하여 1인당 5, 6차례에 걸쳐서 1차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로 지출한 것이 1,000여만 원이었음. 이 씹새끼들 다 청년단 출신 아니야, 또. 그렇지. 이게 지금 유니콘의 증언입니다. 지가 줬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장부에 나와 있는 것만. 이상림 의원에게 5, 6차례에 하나여 200만 원 정도를 증여하였음. 한 번에 간 게 아니네, 또 이게. 외무 국방위원장에게 3, 4차례에 걸쳐 약 200만 원 정도와 250만 원 정도의 지프차 한 대를 증여하였음. 여기서 물가가 나오네. 그렇죠. 나오네. 차 한 지프가 대가 그때 당시 250이었어. 250만 원. 그때 우리나라 차도 못 만들었을 때야. 그렇죠. 박승하, 김종애 양 의원에게 치료비 각각 100만 원씩 제공하였음. 어디가 아팠길래, 씨. 국회의원 주식비로 30만 원이 지출되었음. 아이 씨발. 이게 씨발 끝이 국회로 가는구나, 이게. 아니 밥도 못 먹고 일반 시민 국민들은 밥도 못 먹고 치료도 못 받는데 치료비 100만 원씩 주고 식비로 30만 원씩 지출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나라가 족같았군요. 그런데 뭐 앞서 살펴봤듯이 처벌받은 사람은 총살당한 5명밖에 없었고요. 국회의원들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 놈이 줬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꼬리자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정동지를 한번 봅시다. 신정동지가 뭔데 얘들이 이렇게 신정동지에 바리바리 돈을 갖다 쳐부었나 하는 거죠. 자, 신정동지에는요, 신성모가, 이 국방장관 신성모가 문제야. 제가 아까 군의 최고 책임은 군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국방장관이 진두 지휘해가지고 슈킹을 한 겁니다. 같지 않지, 진짜. 신성모가 이승만 뒤를 대비해서 자신의 정치세를 키우기 위해 대한청년 단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만든 정당이 바로 신정동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뭔가 해먹기 위해서. 자유당 만들기 전입니다, 이거는. 자, 국민방위군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신성모 본인인 거죠. 그렇죠. 1951년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들을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서 국방부 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이승만에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왜? 신성모가 자기 라인이거든. 그럼. 신성모 불러올 때 자기가 컴온 한국으로 해갖고 불러온 거야. 자기가 심은 거야. 신성모가 지가 했겠어,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조병옥은 이승만과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윤보선 역시 경무대에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통령 이시영은 이런 이승만에 실망하여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시영 책임도 없는데 본인 책임진 사람 이시영밖에 없네. 지금도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항의를 했는데 다들 반응은 없고요. 그럼요. 자, 그러나 신성모는 교묘히 재판을 방해하고 사건의 은폐를 시도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다루는 군사재판장에 자신의 친구 이성근을 임명한 겁니다. 이 이성근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수 친일파 새끼예요. 만주가 갖고 이성근이 한 개짓거리로 내가 책으로 쓰면 한 트럭 나올 것이다. 한 트럭 뽑을 수 있어? 그럼. 야, 한번 하자. 그럴까요? 근데 이 이성근이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했냐? 또 승승장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친구로. 아유, 엄청 출세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이성근을 신성모가 재판장으로 임명한 건 뭡니까? 야, 이거 슬쩍 넘어가자. 잘 맞아? 덮어. 그러면 그거예요. 당연히 이성근은 친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김용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친구 아이가. 씨발, 지음지교요? 네. 사령관, 이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용군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유니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까 유니컨이 자기의 죄상을 스스로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양이었잖아요. 3년 6월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몇십만 죽여놓고. 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사건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낮은 형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론이 난리 나지. 아유, 그럼요. 백성들이 바보도 아니고. 근데 이 와중에 또 거창 양민 학살 사건도 일어납니다. 참, 이승만이 존나게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었죠. 똥줄이 타겠죠. 그렇죠.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 장관 조병옥, 법무부 장관 김주전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서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 사건 중간 발표의 중지를 요청하고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게 뭔데? 아니 그러니까 봐. 아니 이승만도 인적 쇄신을 했네. 우리 대통령은 씨발 이승만도 하는 인적 쇄신을 안 해요. 환장하겠네 진짜. 이승만 존경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이 데려온 게 또 이기붕이면 뭐 사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기붕이 말이죠.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 재판했어. 무죄 판결하고 3년 6개월 때렸잖아. 야, 다시 해.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군, 유니컨 5명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입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야? 모르지 내가 뭐 이기붕의 말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사형을 5명을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돌아서지. 박수치지. 처벌을 했구나. 이기붕 잘하는데? 시원한데? 신성모 내보내고 이기붕이가 잘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붕이 스타로 떠오른 거야. 3.15 부정선거는 씨발 이렇게 잉태되는 겁니다. 환장하겠네. 그리고 이게 군사재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사재판이 원래 비공개였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왜 지들 맘대로야? 아니 이제 사람 워낙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방청객이 몰려가지고요. 5개의 스피커까지 설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 풍조가 극에 달해서 피고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부가 피고들 특히 이승만의 총애를 받던 김용군을 외국으로 빼돌릴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이들을 대구 교회의 야산에서 공개 처형하게 된 것이죠. 야만의 정부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사건이군요. 아니, 그리고 이승만은 최소한 여론 눈치를 보긴 봤다. 아니 이승만은 뭐 지가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하잖아. 뭐든지. 그걸 뭐든지 해요. 자기 빼고 다 자르네 그냥. 김용군 이런 놈들이 병신처럼 믿은 거지 이승만을. 믿지 마.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믿고 계신 분들 믿지 마세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이기붕의 인기는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은 최소 5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뒷이야기는 2부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예. 야, 2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